서울의 가을은 잔인할 만큼 투명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날씨였지만 박 여사의 오래된 한옥집 안은 습한 기운과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한약재에 쓴 향기가 눅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여사는 거실의 낮은 목재 테이블 앞에 정조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꼿꼿한 등은 지난 30년간 아들 지훈을 홀로 키워내며 세운 그녀만의 자존심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이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곧 하나를 의미했다. 너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고통이 곧 너의 훈육이 되는 무경계의 결합. 그것이 박 여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유교적 가치관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그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에서 온 이방인 민주가 이 집의 문턱을 넘으면서부터였다. 민주는 박 여사가 평생 본 적 없는 경계라는 개념을 들고 왔다. 민주에게 집은 안식처여야 했고 개인의 방은 침범받지 말아야 할 성소였다. 하지만 박 여사의 세계에서 닫힌 문은 소통의 거부이자 불효의 상징이었다. 지훈아, 민주야, 나왔느냐?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지훈과 민주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며느리의 옷차림, 손에 든 쇼핑백의 크기,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 서린 피곤함의 농도를 단숨에 읽어내렸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주가 한국식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박 여사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 거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의 피부 위로 수천 개의 미세한 바늘이 돋아나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박 여사는 민주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지훈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민주가 보는 앞에서 지훈의 넥타이를 매만지고 그의 겉옷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니? 집밥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게냐? 이 한마디는 민주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안부 인사가 아니라 며느리의 역할 수행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자 내 아들은 여전히 내 영역 안에 있다는 소유권의 확인이었다. 민주는 입술을 짓씹었다. 베트남 하노이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은 서로를 품어주는 울타리였지. 이렇게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훈 씨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제가 아침마다 영양제도 챙겨주고 있어요. 박 여사의 손길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민주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네가 감히 내 아들에 대해 나보다 더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영양제 같은 화학약품이 무슨 소용이냐. 정성이 담긴 뜨거운 국한 사발이 보약인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한 것만 찾아서 문제야. 이것은 세대의 충돌이었다. 희생을 미덕으로 아는 세대와 효율과 자아를 중시하는 세대의 비극적인 조우. 박 여사에게 민주의 행동은 부족한 기술이 아니라 부족한 마음으로 비춰졌고 민주에게 박 여사의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적인 침범이었다. 갈등은 저녁 식사 시간에도 이어졌다. 박 여사는 민주가 주방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모든 동작을 통제하려 들었다. 대파는 그렇게 써는 게 아니다. 비스듬하게 결을 살려서 썰어야 국물 맛이 깊어지는 법이야. 행주는 사용한 즉시 삶아야 한다. 너희 세대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구나. 민주는 칼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녀는 알고 싶었다. 왜 이 집에서는 감자 하나를 깎는 법조차 박 여사의 방식대로만 해야 하는지, 왜 자신의 취향과 방식은 틀린 것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 여사는 민주의 개성을 지워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복제본을 채워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박 여사가 아는 유일한 가족이 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지훈과 민주의 침실. 민주는 문을 잠그려 했지만 지훈은 당황하며 그녀를 말렸다. 우리 집은 문 잠그는 거 아니야. 엄마가 서운해하셔. 왜요? 우리만의 공간이잖아요. 어머니가 예고 없이 들어오시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그냥 챙겨주고 싶으신 거야. 아기는 없어.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돼? 한국 문화가 원래 좀 이래. 지훈의 방어적인 태도는 민주를 더욱 고립시켰다. 지훈 역시 경계 설정에 실패한 아들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 아래서 자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효도라는 명목하에 아내의 희생을 묵인하고 있었다. 새벽녘 박 여사는 소리 없이 지훈의 방문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훈이 좋아하는 배즙 한 컵이 들려 있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옆에서 지친 듯 잠든 민주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었다. 박 여사는 민주의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 병들을 보며 혀를 찼다. 근본 없는 향기들. 그녀는 민주가 정성껏 꾸며놓은 그 작은 공간이 지훈의 순수함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박 여사는 민주의 베개를 매만지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법도를 배우려면 아직 멀었구나. 내가 더 강하게 잡아야 해. 그녀에게 경계란 허물어야 할 벽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민주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아들의 행복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창밖의 비는 이제 진눈깨비로 변해 내리고 있었다. 한옥의 기와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고요를 깨뜨렸다. 그것은 마치 두 여자의 심장이 서로를 밀어내며 내는 파열음 같았다. 상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상처의 깊이는 서로가 그은 선이 어디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투차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민주는 눈을 떴다. 문이 열리는 소리,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 그리고 자신의 머리맡을 맴도는 타인의 그림자.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영토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피를 흘리더라도 자신만의 선을 그을 것인가. 서울의 겨울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피부를 파고들었다. 한옥의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은 아름다웠으나 그 아래 숨겨진 빙판처럼 고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위험한 형상을 갖춰가고 있었다. 박 여사에게 겨울은 돌아가신 남편의 제사가 있는 달이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장 치열하게 증명해야 하는 계절이었다. 그녀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예우이기도 했지만 살아남은 자로서 자신이 이 집안의 주인임을 공포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민주야, 오늘은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일찍 일어나거라. 새벽 5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침실 안으로 침투했다. 민주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지훈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지난 몇 주간 민주는 이 집의 규칙에 적응하려 처절하게 노력했다. 박 여사가 원하는 대로 대파를 썰고 그녀가 지정한 세제로만 빨래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주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그어놓은 최소한의 방어선인 침실마저 박 여사의 챙김이라는 명목하에 매일같이 유린당하고 있었다. 주방은 이미 전장젠청이었다. 기름 냄새와 각종 나물의 향기가 뒤섞인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박 여사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래 저는 노릇노릇하게, 하지만 타지 않게 구워야 한다. 조상님이 드실 음식이니 네 마음가짐이 그대로 투영되는 법이야. 민주는 뜨거운 불꽃 앞에서 쉬지 않고 전을 뒤집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붉은 반점이 생겼지만 박 여사는 그것을 보지 못했거나 혹은 보지 않기로 작정한 듯했다. 점심 무렵 지훈의 고모와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주를 베트남에서 온 착한 며느리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대화에서는 그녀를 철저히 소외시켰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늘 박 여사가 지훈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그리고 이 집안의 전통이 얼마나 깊은지에 머물러 있었다. 민주는 그들 사이에서 장식품처럼 앉아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러 방으로 들어온 민주는 자신의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작은 나무 상자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베트남을 떠날 때 친정엄마가 건네준 고향의 향기가 밴 침향과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편지들이었다.
민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가 박 여사를 불렀다. 어머니, 혹시 제 방 화장대에 있던 상자 만지셨어요? 박 여사는 차분하게 나무를 묻히며 대답했다. 방이 너무 어수선하길래 좀 정리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냄새. 그게 뭐냐? 제사 앞두고 집안에 이상한 향이 퍼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뒤뜰 창고에 치워두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그건 제 물건이에요. 제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셔서 물건을 옮기시면 어떡해요? 그건 제 프라이버시잖아요.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주에게 꽂혔다. 박 여사는 묻히던 나무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프라이버시? 이 집에서 내 손이 닿지 않아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 집 식구가 되었다는 건 네 삶도 이 집안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챙겨주려고 한 것뿐인데 너는 나를 침입자 취급하는구나. 이때 박 여사의 시누이인 고모가 거들었다. 얘야, 올케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산 분인데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기장까지 다 봐도 아무 말 못했단다. 이게 다 가족이라는 정치는 아니겠니? 민주는 깨달았다. 이들에게 가정은 개인이 소멸하고 집단만 남는 곳이었다. 란지어의 경계를 설정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이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날 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박 여사는 홀로 서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박 여사가 자신의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었다. 박 여사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자신이 투영되어 있었다. 사실 박 여사 역시 피해자였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지금의 박 여사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는 네가 복이 없어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며 그녀를 골방에 가뒀다. 박 여사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오로지 지훈의 엄마라는 타이틀 하나로 자신을 재정의했다. 그녀가 민주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악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방식이 유일한 가족 사랑의 매뉴얼이라고 믿고 있었다. 자신의 자아를 죽여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만이 여자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어온 세월이 그녀를 괴물로 만든 것이었다. 박 여사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왜 너는 나를 밀어내기만 하니? 하지만 민주에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박 여사가 민주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소중한 요리 식재료와 향신료들을 냄새가 고약하다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이런 자극적인 냄새는 우리 지훈이 건강에 좋지 않다.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이야.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박 여사의 말투는 지나치게 당당해서 오히려 소름 끼쳤다. 민주는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고향의 마지막 흔적들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봤다. 지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민주야, 엄마가 좀 과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버린 건 다시 사면 되잖아. 일단 사과부터 드려. 엄마 혈압 오르시겠다. 지훈의 그 방관적인 태도가 민주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말살당하는 곳에서 도망치기 위한 본능적인 저항이었다.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대신 살아줄 인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훈 씨의 아내이지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민주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오자 박 여사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나가겠다고? 지훈이를 버리고 가겠다는 게냐? 아니요. 저를 지키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알게 될 때까지 저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박 여사의 통곡 소리와 지훈의 다급한 부름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얀 눈 위에 민주가 내디딘 발자국은 깊고 선명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오로지 자신만의 보폭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란제의 경계였다. 박 여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가 지켜온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공든탑이 고작 자아와 존중이라는 낯선 단어 앞에서 허망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겨울밤은 더욱 깊어갔고 두 여자의 마음속에는 서로가 남긴 손톱 자국만이 깊게 패어 있었다. 한옥의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대지 아래로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척이 꿈틀대는 초봄이었지만 박 여사의 집은 여전히 한겨울의 정적 속에 갇혀 있었다. 민주가 집을 나간 지 벌써 석 달째였다. 그 석 달은 박 여사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시간인 동시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타인의 영토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게 된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이었다. 박 여사는 주방에 서서 멍하니 가스레인지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지훈의 아침 식사를 위해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 먹는 밥 한 공기조차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 아들은 일주일 전 근처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민주를 설득해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 대신 지훈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와 민주 사이에서 기둥이 아니라 벽이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선 지금은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박 여사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뒷모습에서 한 남자의 고독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가족의 화목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배욕이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심코 넘나들었던 며느리의 방 문턱, 그녀가 너를 위해서 라고 내뱉었던 수많은 조언들, 그것들이 민주에게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밧줄이었음을 그녀는 빈집의 공허함을 통해 깨달았다. 한편 민주는 작은 원룸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이 원하는 향의 커피를 내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베트남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평가도 없는 공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민주는 문득문득 박 여사의 주름진 손마디를 떠올렸다. 제삿날 전을 부치던 박 여사의 떨리던 손, 아들의 건강을 위해 한약재를 고르던 그 지독한 성실함. 민주는 깨달았다. 박 여사의 침범은 악의가 아니라 자신을 삭제함으로써 가족을 지킨 한 시대의 비극적인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을. 박 여사는 단지 나와 너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늙어버린 소녀였을 뿐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훈의 중재로 두 여자는 집이 아닌 서울 근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한옥의 무거운 공기가 아닌 세련되고 탁 트인 중립적인 공간이었다. 박 여사는 예전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이건 너희들이 지낼 새 아파트 열쇠다. 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마. 민주는 놀란 눈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다. 민주야, 내가 평생 배운 건 하나가 되는 법뿐이었다. 내 몸을 깎아서 남편과 자식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네가 너만의 선을 긋는 걸 봤을 때 나는 네가 나를 거부하는 줄로만 알았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더구나. 선이 있어야 집이 보이고 창문이 있어야 바람이 통한다는 걸. 내가 네 창문을 다 막아버렸어. 민주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세월의 풍파를 다 맞은 그 손이 오늘따라 가녀리게 느껴졌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원한 건 어머니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나로서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것은 완전한 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조약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예고 없이 아들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고, 민주는 한 달에 2번 박 여사의 한옥을 찾아가 함께 베트남 쌀국수를 끓였다. 박 여사는 이제 고수향을 고약하다고 하지 않고 낯설지만 이국적인 맛디라고 표현하려 노력했다. 이미지적인 마무리는 어느 봄날의 저녁이었다. 박 여사는 홀로 한옥마당에 잡초를 뽑다 말고 대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삶을 소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앉아 예전에 민주가 선물했던 베트남 자수보를 책상 위에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올려두었다. 화면의 마지막은 서울의 야경으로 바뀐다. 지훈과 민주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민주가 키우는 베트남 꽃나무와 박 여사가 보내준 한국식 장독대가 나란히 놓여 있다.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것들이 각자의 화분 안에서, 하지만 같은 햇살 아래서 자라나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영혼의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등 뒤에서 바람이 되어주는 것임을 두 여자는 뼈아픈 상처를 통해서야 비로소 배웠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대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때때로 서운함이 선을 넘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기에 지켜주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라는 지혜였다. 한옥의 낡은 대문 위로 봄밤의 달빛이 내려앉았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이제 언제든 열 수 있고 언제든 닫을 수 있는 건강한 경계가 되었다. 그 너머로 두 여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충돌이 멈춘 자리에 핀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향기로운 이해의 꽃이었다.